진리란 정확히 무엇인가? 철학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진리는 오랜 기간 동안 대단히 복잡한 물음의 늪처럼 느껴져 왔다. 이것을 풀어내는 일 자체는 철학의 역사를 밝히는 과정일 것이다. 우선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이데거의 어원설이 유명하다. 망각된 것에 씌워진 것을 제거하여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고전 텍스트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하이데거의 어원설이 정설로 굳어져 있지만 아무래도 어원 측면에서도 진리는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다. 이미 그리스 철학에도 진리라는 개념에는 여러 성격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명제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라는 명제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참, 소크라테스가 서서 걷고 있는 경우는 거짓이 된다. 이 명제는 인사말이나 명령문 등과는 달리 진위를 정할 수 있는 문장이다. 즉 여기서 진리는 어떤 명제와 그 대상이 일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현실의 사태에 비추어서 검증함으로써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현대 논리학의 진리값에 나타나는 사고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진리 개념도 생각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추론체계, 즉 대중률과 모순율 등은 항상 참이며 영혼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서 있든 앉아 있든 항상 적용되는 진리이다. 현실의 사실에 좌우되는 사실의 진리와는 달리 인간의 이성의 진리라는 영역이 여기서 제기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나아가 고도의 진리 개념을 제기한다. 철학자는 원인을 인식하는 테오리아, 즉 이론의 영위에서 존재의 존재성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철학은 존재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형이상하게 변하는 세계의 사실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위 영역을 넘어서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는 진리 행위가 된다. 그 후 중세 철학에서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실의 진리위 명제가 받아들여져 진리라는 개념과 사태의 일치라는 진리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 칸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진리 개념이 채택될 정도였으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칸트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데카르트는 진리란 판단하는 주체의 명석함, 한명성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했다. 칸트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인간인식의 공통성 속에서 진리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진리의 인간학적 전해를 이루어낸다. 칸트의 생각은 이렇다. 어떤 명제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사실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더욱이 타자와 더불어 판단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 대목에서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는 관점이 도입된다. 나중에 하이데거도 지적하듯이 칸트의 진리 개념은 명제의 진리라는 개념에서 진리 그 자체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생각하는 초월론적 진리의 개념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철학사상의 극적인 전개이다. 이어서 해겔의 진리 개념이 나타난다. 근대 철학에서는 진리가 잠에서 깨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겔에 따르면 진리는 하나의 명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제가 체계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명제가 하나뿐이면 여기에 모순되는 명제가 조정될 수 있고 사실이 변함에 따라 어느 쪽도 참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 전체에서 생겨난 인식은 전체적인 체계로 구축하는 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니체가 등장한다. 그는 진리 개념을 계보학적으로 고찰했다. 풍부한 지식과 파격적인 독창성으로 전통적인 진리를 비판하였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숭고한 진리가 어떤 필요성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였다. 그는 진리는 인간이라는 동물 종족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착각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해도 진리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족속이다. 이런 진리의 의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사람들을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니체는 이것을 진리 자체와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날카롭게 통찰한다. 진리에 대한 계보학적 고찰은 진리의 진리성 자체를 고찰 대상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20세기 푸코는 이러한 계보학적 고찰을 진리의 정치학이라고 하여 좀 더 큰 규모로 전개하였다. 그는 진리의 의지가 권력과 통한다고 지적하고 진리를 밝히는 의미를 분석한다. 그는 지식의 의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통적인 철학의 명제에 따르면 고백은 해방이며 권력은 침묵을 강요하고 진리는 권력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원시적이고 자유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왔지만 진리의 정치사에 의해 이러한 명제를 모두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진리는 원래부터 자유이고 오류는 예속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생겨날 때에는 항상 권력관계에 매이게 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편 20세기 철학에는 이러한 진리의 정치적인 고찰에 등을 돌리는 흐름도 있다. 가령 논리실증주의는 진리를 명제의 진리만으로 환원하고자 했다.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사물에 견주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명제일 뿐 진리는 따로 없다는 주장이다. 진리를 진리값으로만 환원하고 형이상학과 철학활동 전체를 놓아주고자 했다. 이 흐름에서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중요하다. 그는 진리는 진리값에만 있고 그 외부는 밝힐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런 생각을 확실히 보여주는 두 문장을 인용해보자. 모든 참된 요소명제의 진술이 세계를 완전히 기술한다. 모든 요소명제를 진술하고 나아가 그중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서술하면 세계는 완전히 기술된다. 우리 일상언어의 모든 명제는 사실 그대로이며 논리적이고 완전하며 순조롭다. 우리가 여기서 서술해야 할 가장 단순한 것은 진리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 그 자체이다.